안녕하십니까.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관계도 짚어보고 지나가자. 제대로 짚어야 제대로 된 행복을 알 수 있고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래서 만들어진 코너이고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33번째, 자기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겁해서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인 남편을 기대합니다. 친밀한 남자, 자상한 남자, 친구같이 편안한 남자, 로맨티스트 남자를 기대하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남편이 비겁쟁이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내가 시월드에 치여서 허덕이고 있을 때조차도 남편은 계속 바깥으로만 놔둘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라든지 남자가 자기 여자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이런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항상 먼 발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서먹하게 만들죠. 어릴 때부터 엄마의 대리 배우자로 정서적 혼인관계로 성장했던 남자가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이 결혼 양상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한 남자, 아들, 또 남편, 이렇게 그래서 삼각 구도가 형성되고 이 남자는 두 여인의 사이에 낀 샌드위치맨이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남자를 서로 차지하려는 연적 관계가 되어서 심각한 갈등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앞서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시어머니의 일방적 핍박이라고 했죠. 이 갈등이란 말이 본래 쌍방 간의 힘의 균형이 비슷할 때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이 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칼자루를 쥔 주체였지만 요즘은 되레 며느리가 칼자루를 쥔 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시어머니들은 참 지질이 복도 없습니다. 자기가 젊어 시집 왔을 때는 서슬 시퍼런 시어머니 밑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도리어 며느리 시집을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으니까 말이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내 남편을 빼앗아가는 이 젊고 예쁜 여자가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내 남편이 웬 젊은 애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자신이 제공할 수 없는 잠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기는 하지만 며느리라는 여자는 내 아들의 놀이개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모질고도 톡한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아주 옛날에 올감이라는 아주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 영화 속의 시어머니는 정말 아주 표독한 그런 시어머니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도 보면 시어머니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며느리들의 이야기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에 다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만큼 옛날에는 고부 갈등, 아니 시어머니의 핍박이 아주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죽하면 시집가는 이 며느리에게는 최소 10년간은 딱 죽어 지내라, 참고 또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림 3년을 해서 도합 10년은 딱 죽어 지내라, 이렇게 말했던 시대, 그저 노예처럼 살아라 라고 말했던 시대였죠. 자, 그랬다면 이런 현상, 이 고부 갈등, 이 삼각관계가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시어머니들이 정서적 남편을 며느리에게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배우자로 자란 아들이 그동안 엄마의 위로자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마음의 배고픔을 채워준 정서적 남편의 기능을 다 해왔기 때문에 선뜻 내놓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한 젊은 여자는 대를 이어주는 씨바지가 되거나 섹스 파트너가 되거나 식무나 종의 신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여자에게 배려나 존중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절대 복종의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귀신이 여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상처 나서 아픈 자리에 소금을 뿌려대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두 여자의 전쟁에 끼어서 샌드위치이 되는 남자는 중립을 선언합니다. 어느 여자 쪽에도 나는 편들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특히 어떤 남자는 자기 엄마와의 연결고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엄마의 대리 배우자 역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떤 두 여자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면 반사적으로 엄마 편이 되어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은 편에 서가지고 아내에게 총을 쏘아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하나만 보고 시집온 여자는 혹여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면 적어도 신랑만큼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맬 줄 알았는데 싸매기는커녕 그 자리에 소금을 뿌려대는 이가 남편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치를 떱니다. 당황과 황당, 또 황당과 당황 사이를 반복하다가 끝내 절망의 끝자리에 서서 삶을 포기하거나 두고 보자, 늙으면 보자 이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마음속에서 남편의 자리는 이미 지운 지 오래입니다. 그 구체적인 복수를 실행하는 때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들도 다 키워서 성인 자녀 만들고 어머니의 의무를 이행한 그때, 그래서 중년기나 황혼기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년기 이혼, 황혼기 이혼의 주체가 절대적으로 여성적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이제는 나도 힘을 가졌으니 이제는 당신 따위 도움받지 않겠다라는 독립선언이고 그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원망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상담실에 와서 어떤 여성분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한 번도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기만 했지 한 번도 도움되고 행복한 때는 없었다. 그러면서 내적 치유 과정에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차마 할 말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편이 차에 확 받쳐주고 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인간이 나에게 또 우리 새끼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거예요. 그냥 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죽어서 보험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정서적 아들과 살아가겠다는 계산이죠. 자, 살면서 일체의 정서적 교류도 없이 살아온 남편, 계속 사건만 터뜨리고 돈도 안 벌고 경제적 책임, 정서적 책임, 관계적 책임, 성적 책임, 이 아버지 책임, 일체 책임도 안 지고 또 아니는 그 터진 사건만 수습하느라 세월만 보냈다가 어느 날 남편이 힘이 빠진 상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빚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여자는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평생을 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젊은 청춘은 다 보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없고 흰머리가 늘어난 모습을 보면 정말 남편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죽이픈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결혼한 남자는 중립을 지키면 안 됩니다. 누구 편이 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결혼하는 남자는 당연히 아내 편이어야 됩니다. 아내는 나와 군복 색깔이 같기 때문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군복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친해야지 나와 친하면 안 되고 내가 친할 대상은 결혼하는 내 아내라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비급한 행위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자가 방관자로 빠지겠다는 뜻이니까 책임 회피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 고부 갈등의 당사자는 물론 고부지만 이때는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어머니와 맺어왔던 정서적 혼인관계의 끈을 과감하게 끊고 자기와는 연합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들어줘서 두 분이 한 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죠. 그래서 고부 갈등의 주체는 어머니와 아내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또한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5번째 이야기, 남편이 비급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남편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